네, 분노의 포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노의 포도 이제 1권, 2권 엄청난 벽돌책 2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문학의 정수라면 분노의 포도는 미국 문학의 도스토옙스키 정도의 수준이 되는 작품이고 의외로 제목을 낯설어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어릴 때는 매우 유명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저희가 이제 강독을 시작하게 됐고 그것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거대한 모래 폭풍이 오클라호마의 농토를 삼킵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낮은 트럭에 세간을 싣고 끝없이 서쪽으로 떠납니다. 피란을 가는 거죠. 어디에인가 일자리가 있다는 소문, 그 전단지를 보고 그 희망을 찾아 계속 걷습니다. 그 분노의 포도는 그 길 위에 선 가족의 긴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등 뒤에 그 같은 시대를 견디는 수백만 명의 얼굴들이 쭉 나오는 대단한 대장정의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작품으로 보면 약간 박경리 토지 같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먼저 이 책은 1939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 이제 시절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대공황 시절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위대한 개츠비. 그것은 단편 소설이고 단편 중에 로맨스 이야기와 대공황의 황금기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대공황이 끝난 이후의 삶을 다룬 작품 중에 이만한 작품이 없죠. 미국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플리처상을 이듬해 받고 결국엔 노벨 문학상까지 탄 엄청난 책입니다. 29년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일단 제가 사실 이거를 수업 시작하면서 저번 시간에 대공황이 무엇이냐 이제 이 대공황 왜 오는 것이냐 경제 버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요 29년 30년 대공황하고 2008년 9년에 그 금융위기 사태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사탐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때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를 이제 잃었고 사람들은 결국 그 재앙의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더스트볼이라는 그 땅 자체가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메말랐고 농민들은 계속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그 메마름 자체도 그 인간이 가져온 인재로 인해서 메말랐던 거죠. 왜냐면 목화라든지 인기 있는 작물, 돈이 되는 작물만 계속 심다 보니까 그 땅이 썩으면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메마른 땅 자체도 인재입니다. 인재로 인한 그 땅에서 발골을 잊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따뜻한 햇볕 아래 일자리가 넘칩니다라는 그 광고지 전단지 캘리포니아 오세요 당신들이 딸 수 있는 수많은 과일과 열매가 넘쳐나요 이 광고지를 믿고 66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향합니다. 사실 이 행렬 속에 이제 조드 일가 그 가족들이 있고 이 작품을 쓴 존 스타인백은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실제로 그 이주민 수용소를 찾아다니면서 전부 직접 취재했기 때문에 이 소설의 리얼리티함은 끝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대를 되게 정직하게 다루고 있는 증언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장면부터 재밌어요. 소설의 형문소에서 막 풀려난 청년 톰 조드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를 맞이하는 그 고향은 굉장히 텅 빈 집과 흩어진 가족.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빨리 가야겠다. 왜냐면 가족들을 찾아서 흩어진 가족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무너진 66번 국도를 가면서 이 모든 중심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이 가족의 중심을 잡으면서 이들이 열심히 가는데 가족들은 가는 내내 흔들리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절망하고 희망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드에게가 천신만고 끝에 캘리포니아에 닿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서사랑 비슷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언제나 절망의 땅입니다.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광고 전단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꿈에 어떤 직장 일종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66번 국도를 따라 쭉 갑니다. 피난 가듯이 쭉 가는데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일자리는 이제는 없어졌죠. 되려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그래서 구직자는 넘쳐났고 일자리는 오히려 모자르게 되는 그 광고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고 임금은 훨씬 후려쳤고 또 심하게 힘든 일자리에 내몰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고 그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나빠져서 완전히 이상과는 다른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사실 제가 요 수업하면서 경제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굶주림과 죽음이 가족을 차례로 덮치면서 이 경제적 파고와 이 일종의 이 농민들의 순환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좋고, 이것을 한국의 도시화와 산업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작품이며, 토지로 그래서 근현대서부터 오는 이쪽에 조선 후기부터 오는 그 근현대 역사하고도 같이 이어지는 지점도 있어서 시대를 같이 동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작품 분석할 수 있고, 제가 이것이 만주 땅으로 간 그 우리 실향민들 이야기하고 거의 다를 것이 없다 해서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한 게 문학적 장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야기가 쭉 나열되는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한 서사 구조가 있는데, 이 삽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삽입장. 그러니까 이야기가 쭉 가다가 짧은 어떤 삽입장들이 쭉쭉 오는데, 그 삽입장이 갑자기 예를 들어 거북이가 어떤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뭐 20페이지 이상 묘사한다든지 이런 삽입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삽입장은 굉장히 특이하지만 배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이 결국엔 이 삽입장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거울 보게 하고 독자를 다시 한번 놀래게 하는데, 결국 그 삽입장은 이 개인의 고통,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 전체의 풍경과 닮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삽입장이 중간중간 등장하기 때문에 독해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종의 컨텍스트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소설에서 그랬냐면 1984를 읽는데 중간중간 대사 삽입장에서 거의 비문학적 독해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데 대화와 대사에서 어떤 장애, 비문학 책 이론이 그대로 안에 들어가요. 메타픽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입장이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문학을 읽는데 중간중간은 비문학적 독해가 필요하고 시적 독해가 필요하고 상징과 알레고리 독해가 필요한 책이라는 거죠. 자, 분노의 포도라는 그 이름도 사실 성서 모티브입니다. 사실 성서에서 포도처럼 무르익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게 왜 분노냐? 그 분노의 눈빛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 분노가 무르익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물들,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 가격 담합 때문에 이 농민들이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태워버리거든요. 그거를 저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실향민들이 눈이 포도가 막 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눈 아래 분노의 포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묘사는 아주 그냥 완전한 상징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이해가 가는, 제가 이 제목의 의미를 이미 설명하니까 학생들이 입을 떡 벌리고 그럴만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설득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잘 써서 가난과 굶주림도 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인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중학생들도 읽을 텐데 이 소설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요거를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적 상상력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 상상력인데, 일단 대공황이라는 한 줄기 사건이 어떤 가족과 그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살아나는 건데, 아이들이 통계나 연표를 보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대공황이라는 사건 이후에 많은 문학작품도 있고 많은 세계적인 작품들이 있고, 대공황 이후에 또 인류의 산업화와 경쟁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 하나를 가르치려고 해도 1,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 대공황이라는 거, 그리고 그 대공황 이전에 미국이 엄청난 호황기를 겪잖아요. 이런 이제 경제의 역사적 굴레를 우리가 배우면서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공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것을 통해 경제와 사회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일단은 작품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작가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 작가가 직접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읽는 허클베리 핀도 작품에서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3학년 학생이 그 허클베리 핀 잠깐 읽으면서도 허크가 이제 자기 자신을 탓할 때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평가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비판 독해력을 해내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누가 이 사람들을 길 위에 매몰았는가, 그리고 이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은 왜 정작 굶주려 있고 제도적 모순은 무엇이었는가, 이 구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연대의 가치, 이런 것들인데,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하는가, 이제 이런 아이들과 인간의 부미도 배울 수 있고 절망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장의 구조나 형식적 특징을 통해서 사실 많은 은유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삽입장들은 수능에서도 일부 대목만 나오기 때문에 앞뒤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풍자와 알레고리로 점철된 작품들이 수능에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에서 해석
해석의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당연히 얻어갈 것이 많죠. 아는 것도 많아질 거고 글도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권의 책을 읽는다? 이제 이제 자부심, 뿜뿜이 있죠. 첫째, 긴 호흡의 사고력으로 있습니다. 사실 짧은 영상과 반토막난 정보에 익숙한 아이들한테 롱폼 이제 컨텐츠가 되고, 수백 쪽에 걸쳐 인물과 사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깊게 사고할 수 있고 끈기와 지구력을 정말로 많이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 신뢰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두꺼운 책도 나는 읽어냈어 해야 다른 두꺼운 책도 읽는 것인데, 요즘 병렬 독서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렬 독서를 하는 힘도 어쨌든 이런 두꺼운 책을 손을 대봐야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책을 내가 사보고 좀 떠들어라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정서적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첫 시간에 먼저 OT한 학생들은 벌써 이미 이 작품으로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영혼까지 빨려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들어온 딱 시작, 이제 이 작품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진짜 표정들이 진짜 영화 보듯이 엄청나게 많은 정서적 폭이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정서적 체험의 힘이 가장 크죠. 문학을 읽는 것은 정서적 체험입니다. 특히 어렵고 두꺼운 문학. 그것을 맛을 본다면 아이들이 고전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원하고 궁극의 목표는 아이들이 고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림을 경험할 수 있고요. 너무 두껍지만 이것이 막막하지만 선생님이랑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읽어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책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청균세, 사피엔스 이런 거 읽혀주세요 하고 분노의 포도는 쉬운 책 아닌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독서와 독해에는 비문학적 독해와 또 이제 분노의 포도 같은 혹은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 같은 긴 독해가 필요한, 그래서 그 한 축을 통해 총체성을 파악해야 하는 독해 훈련이 있고, 부분 문단별로 말하는 것을 파악하는 독해 훈련이 따로 있어요. 그거에 맞게 반에 개설을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 어떤 학생은 그래도 지금 소설 독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은 총체성에 대한 훈련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균세가 어렵고 이게 쉽고 절대 그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자의적 기준이고, 사실 지금 총균세 하는 아이들이 제와벌을 끝냈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총균세 작품이 제와벌이 훨씬 고되고 그 난도가 장난 아니었더냐면 제와벌 같은 것도 인물이 여러 개 나오고 복잡한데, 이게 안 복잡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왜 안 복잡해지면 그 텍스트에 완전히 빠져들면 정보 취합이 가능해지고 그 인물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각인되면 잊어버리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려운 과학책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류학 책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두꺼운 긴 소설을 긴 호흡에 끝까지 읽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책을 고르는데, 고를수록 요즘 다 두꺼운 책이라 그 책들 보면서 단편은 또 단편도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모엔, 그 다음에 카프카, 모파상 이런 단편대로 장난하는 게 어렵고, 근데 어쨌든 이런 돌파하기 어려운 책들을 저하고 읽어야 시간 낭비가 없을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읽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창작 작품 같은 거를 그냥 막 쌓아놓고 10권 읽는 거하고 고전 한 권 읽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의미 없이 10권 읽는 것과 고전 한 권 읽을 때 고전 한 권이 더 윈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책을 허투루 읽는 것 같다, 그리고 책을 읽어오는 숙제를 하고 대충 읽었다, 그리고 AI로 줄거리만 요약한다 함은 독서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독서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진한하게 길게 풀어낼 수 있냐. AI 시대에 이제는 고전은 나오지 않아요. 있는 고전은 다 읽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텐데, 이 분노의 포도 한번 인생책으로라도 꼭 읽고 1권 2권 저하고 대장정을 한번 건너간 뒤에 아이들이 100%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걸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어나 이런 건 다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국어에 대한 이론 수업을 계속 접하시고, 곧 또 방학 특강 설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방학 특강이 너무 준비된 게 너무 많아서 설명할 것도 많은데, 분노의 포도를 시작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냅니다.